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수도권 승부가 시작됐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짚겠습니다. 요즘 이 나라의 청년들은 양심을 도둑맞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사람들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옛날 정치판이었으면 이재명처럼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당대표는커녕 국회의원직을 도저히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재판을 받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는 날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위정교사 부분이 그렇고 또 수원지검이 상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기소하면 어쩌면 이재명은 내년 봄엔 일주일 내내 법정을 들락거려야 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정자동 사건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태연합니다. 속은 아무리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그는 자신의 무죄가 이미 증명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정치 탄압, 검찰로부터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당을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개딸들을 앞세우고 말입니다. 과거 동교동에 뿌리를 둔 이들부터 87 체제 이후 정치에 입문을 한 운동권까지 보수적 성향의 호남 인맥부터 이 경기동부연합 문자 그대로 극좌파까지 이재명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단 공천권을 가진 그에게 당의 전부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 언론은 윤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지난 2차례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썼습니다. 세 번째 시정연설이죠. 윤 대통령은 관리에 따라 시정연설 전에 여야 대표 그리고 오부 요인들과 환담했습니다. 신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행사 때 참석을 해서 악수만 하고 자리로 가는 그런 경우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오랜만입니다 하는 어리직인 인사에 이재명은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 부처는 이런 점에 좀 더 신경 쓰며 정책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뉴스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재명과 3번 악수를 했죠.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면서 두 번째 다시 이재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야 대표 가운데 이재명을 가장 먼저 호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뉴스가 됐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에 부탁드린다 이런 표현을 5차례나 썼습니다. 과거 전혀 없던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에서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빼버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년과 확연하게 달라진 태도입니다. 시정연설 후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까지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민주당이 압도적이죠. 11사람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취임 후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언제부터 소통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요? 여러분 말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이 아주 의미심장한 평가를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의 관계를 이루기 바란다. 글쎄요, 동주공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동주공자란 말은요, 이해와 환난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가여공환란, 환란을 같이 하는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 윤제옥은 과연 지금 여야 관계를 두고 왜 이 사자성어를 썼을까요? 과연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쓴 걸까요? 어떻든 윤 대통령의 태도가 이렇게 친화적으로 바뀐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까지 30% 초반으로 추락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적인 통치를 비판했습니다. 이 일방통행이라는 말은 저도 참 많이 썼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통행이냐? 말하자면 귀를 열고 듣지 않는다. 들어라. 말하지 말고 들어라. 이게 바로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언론도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은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몇몇 방송에서 이런 비판의 저간에는 바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백악관을 가장 오래 출입을 한 헬런 토마스. 권력자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은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아마도 국정 긍정평가는 상당히 올랐을 것이고 제 생각은 50%까지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야유는 줄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도어 스태핑을 왜 중단한 것입니까? 그 바람에 왜 청와대를 폐지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느냐 하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용산으로 옮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어 스태핑까지 없애려면 말입니다. 솔직히 도어 스태핑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왜 굳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그 난리를 치는 것인가요? 어쨌든 저도 오래전부터 일방통행식 통치를 비판해왔지만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통치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실 언론은 대통령이 낮은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귀를 열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현실화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국회를 통해서 여야는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할까요? 자, 정치판에 초대형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총선 승부 방향을 바꿀 대형 이슈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터뜨린 이슈입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 정책 제안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흔한 정책 제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조그만하게 났습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발언은 이튿날부터 일파만파 파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김포 지역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대다수 김포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칩니다. 그 반면에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며 반신반의하는 일부 반대파들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눈다. 이 말이 많았죠.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도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김포 시민들에게는 불만이 가득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쌓여온 불만을 국민의힘이 간파를 한 겁니다. 대다수 김포 시민들은 서울의 인프라 공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집값 상승 기대와 함께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 김포구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김포에 살아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언론이 보도한 김포 시민의 말이 이렇습니다. 편입이 가능할지 확실은 없지만 경기북도로 편입되면 김포는 최악이다. 경기북도보다는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빙고.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 서울시 김포구라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또 다른 시민은 경기도의 변두리로 취급되어 홀대받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찾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총선용 정략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서울 편입을 얘기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 이슈밖에 안 된다. 또 다른 시민은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의 운명을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법률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포금단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더군요. 거기에 서형배 위원장이라는 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많은 김포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로 서울 편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성이 있겠느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의구심이 그치고 서울 편입이 구체화된다면 시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지지를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겠죠. 어떻든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서울 외곽도시의 서울 편입에 불을 땡기자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런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참 재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려니 자신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 정략에 말려드는 것 같고 반대를 하면 표가 다 달아날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김동연은 최근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내건 때문인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김동연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 정말 그런가요? 홍철호 전 의원이죠. 이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김포는 지리적으로는 경기북도와 남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는 김포 지역이었다가 1961년 서울시로 편입이 됐다. 그렇습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원래 김포시였는데 서울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김포와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 서울 편입의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서울 특별시민이 되면 질 높은 교육 등 특별시민으로서 누릴 여러 혜택이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다시 홍철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포가 편입되면 서울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서울시도 서해를 개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교육은 우리 헌법상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시골에 있든 서울에 살든 서울 북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저 제주도에 살든 똑같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김포가 경기도에 속하느냐 서울에 속하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이 바뀐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이러자 김병수 김포시장도 관련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 강력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은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에 비해 그 면적은 매우 적습니다. 베이징의 3분의 1, 뉴욕의 경우에 한 2분의 1 정도 되죠. 당연히 도시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저는 김포시 외에도 성남, 고양, 하남 등 이른바 서울과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도시 지역을 왜 굳이 경기도에 두는지 오래전부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포 등 인접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저는 아주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붙어있는 도시를 예컨대 하남이나 광명에 가면 서울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있는 도시를 도로 하나 건너 경기도로 구획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비판적인 기사와 논설 칼럼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조선일보, 서울신문 빼놓고 모두 비판적인 논설 칼럼이었습니다. 우선 김기현의 이 구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기현은 김포를 먼저 언급했지만 여권은 김포뿐 아니라 하남, 광명, 구리, 고양, 과천, 성남, 남양주 이 모두를 서울과 붙어있는 도시 지역을 모두를 서울 편입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등 신문은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실과 교감한 것으로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는 김기현 대표 독자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승부수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유호동은 기자들이 총선 전략이냐 이렇게 묻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유호동은 김포 외에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인근 지역 편입을 추진할 것인가 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기 어렵다. 김포는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를 하니 수긍하는 것이다. 자,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김포 시민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하는 이 유희동의 말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KBS, 경향신문 등은 2020년 국가통계상에서 경기 기초지자체 중에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명시로 20.4%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포시는 그것보다는 훨씬 떨어져 12.7%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11번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 통근 인원으로 따져봐도 김포시는 6만 명으로 경기 31개 지자체 중에 11번째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1일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는 이 사설에서 구상이 갑작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이 주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한다며 당에 제안을 했다지만 이를 집권 여당의 공식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 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불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 글쎄요, 이 문제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서울을 어디까지로 잡느냐는 문제죠. 어떻든 저는 메트로폴리탄으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문가들이 저하고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김포,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등을 경기도에 둔다고 해서 지방 불균형과 서울 집중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운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집값 상승 문제까지 꼬집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 등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려 총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과연 이 사설을 쓰신 분이 하남시나 광명시에 가 보셨던가요? 그게 서울과 뭐가 다릅니까?
서울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그게 왜 경기도로 구분을 해야 합니까? 하긴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서울 출퇴근 문제를 겪는 김포 시민의 교통난은 수요 예측에 실패한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교통난이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곧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반대 논지를 폈습니다. 서울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국민 설득에는 충분치 않다. 중앙일보는 그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결국은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거 노무현의 행정 수도는 지방 균형 발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유해창 후보에게 이기고 보겠다는 선거 전략이었습니까? 중앙일보는 이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서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정략이나 정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겠다. 왜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했어야죠. 왜 하지 못했습니까? 나머지 많은 신문들이 하나같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것도 다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찬성하는 언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로 조선일보 그리고 서울신문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편입 정책을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위성도시는 단일 생활권인데 이 지옥철로 불리는 교통난과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난제가 됐다면서 조선일보는 서울 편입은 그런 난제를 푸는 돌포가 될 수 있다는 현실론을 개진했습니다. 이 역시 옳은 얘기입니다. 서울신문 역시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한 제목의 사설에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김포시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으로 보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썼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신문에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가 탈북을 했죠. 그때 저는 조선일보에 시론을 썼습니다. 그 시론의 첫 규제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설도 아니다, 영화도 아니다. 그러면서 빠삐용에다 비유를 했죠. 그건 아직도 이 생존한 국군 프로가 많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YS 정부도 DJ 정부도 그 뒤 어느 정부도 그들이 귀환을 위한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1월 중위로 진급을 했죠. 조창호 중위가 됐습니다. 조창호 중위가 군에 입대한 지 44년 11개월 만에 그리고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조창호 씨는 2006년 별세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여우가 무엇이었습니까? 육군장도 아닌 향군장이 고작이었습니다. 2017년 이대용 장군이 별세를 했죠.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압록강에 맨 먼저 닿아서
수통에다가 강물을 떠서 서울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베트남 대사관에 공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제공하는 헬리콥터로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거절하고 우리 교민들을 외국 공간으로 일일이 대피를 시킨 뒤에 월명군에게 체포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가진 고문을 받으면서 전향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갔으면 하는 그것이 바로 월명의 바람이었는데 이를 이겨내고 1980년 석방이 됐습니다. 이 영웅이 돌아와서 별세를 했는데 가죽장이 고작이었습니다. 국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을 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책이었습니다.